네,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사회보험법 모의고사 2회차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41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아주 쉬운 문제죠.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단어의 뜻 다 외우고 계시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42번.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구성으로 옳은 것은 예, 사회보장위원회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거 구성 꼭 외워두십시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입니다. 다른 질문도 한번 볼까요?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고노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제가 여기에 부위원장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말씀드렸죠.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한다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고요.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고용노동부가 아니죠. 보건복지부입니다.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법은 보건복지부 관할 법령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43번.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43번. 어떤 게 틀렸냐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가 아니라 원래는 원칙은 제한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고의로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정지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네,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4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자, 우리 이 날짜 굉장히 헷갈리시죠? 꼭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평가 아니고 계획 수립이에요. 평가는 뭐였죠? 전년도 평가는 올해 1월 31일, 3월 31일이었어요. 얘는 뭐냐면 내년도 계획 수립이에요. 내년도 계획 수립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지침을 작성을 해야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요 날짜들 계획 수립과 그 전년도 평가는 날짜가 달라요. 그게 헷갈리니까 그 날짜 여기 어려운데 쉽습니다. 계획과 그 평가는 다르다. 이렇게만 외워놓으시면 이 날짜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은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다음 중 사회보장 기본 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이 아닌 것. 제가 법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라.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쭉 열거되어 있는 것들요. 법 제2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은 다 법 제20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심의 조정사항.
외워두십시오. 자, 46번. 46번. 사회보장 기본 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의 이제 이런 이 스타일의 문제가 맞히기가 좀 까다롭죠. 서술어가 조금 다릅니다. 4번 볼까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응하여야 한다. 네, 법 제3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위에 거 보시겠어요?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지문. 밑에 상담은 응하여야 한다. 그게 맞는 지문.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네. 이 지문들을 이렇게 꽈서 내는 문제가 이제 종종 나오거든요. 요거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맞힐 수 있습니다. 네. 사회보장 기본법은 이렇게 했고요. 47번 고용보험법 문제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일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비자발적인 이직일 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자발적 이직인데도 지급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인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꽤 있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저라면 이런 거에서 많이 낼 것 같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공금 횡령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퇴직인데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했을 때는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요. 그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이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받은 경우, 권고사직 받은 경우, 정년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입니다. 여기 제가 해설지에 올려놓은 시행규칙 잘 봐두십시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어려운 거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8번 문제. 고용보험법상 이주비에 관한 설명. 고용보험법의 이제 실업급여 쪽에 보시면 이주비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주비. 자, 이주비 보겠습니다. 정답이 이게 4번이었습니다. 4번. 해당 수급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다른 집은 서울인데 부산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갈 때 그때 주는 돈이 이주비인데, 사업주로부터 이사 비용을 지원을 받았어. 그럼 고용보험에서 그 돈을 안 주냐?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요. 미달할 때. 네. 미달할 때 줍니다. 이게 시행령 제90조 1항 2호에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미달할 때 이주비를 줍니다.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다. 사업주로부터 이사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니고 미달하면 줍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자, 49번입니다. 49번.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 우리는 법마다, 우리 사회보험법 법마다 다 위원회 나오죠.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건강도 있죠. 네. 위원회 조직들은 다 정리해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49번.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죠.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이다. 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죠. 임기는 2년이고요. 나머지 다 맞는 지문. 자, 50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적용 사업과 적용 제외 사업.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1번. 정답이 3번이었어요. 정답이 3번. 니은하고 디귿이 적용 제외 사업이죠. 기역하고 리을은
적용 사업인 겁니다. 기억, 상시 근로자 2인의 농업을 하는 법인은 상시 근로자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법인은 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 3인의 벌목업을 하는 개인. 벌목업은 무조건 가입. 그렇죠?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적용 제외 사업. 적용 제외 사업. 죄송합니다. 아까 니은은 제외사업이 산재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이잖아요. 저도 헷갈렸네요. 제가 문제 낼 때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틀린 게 바로 이 벌목업이에요. 벌목업은 산재는 가입, 고용보험은 미가입. 왜냐? 고용보험법 제2조 1항 적용제외 사업의 1호를 보시면 농업, 임업, 어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벌목업이어도 4인 미만이면 법인이 아니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요. 산재보험은 가입. 그래서 니은, 디귿이 고용보험 적용 제사업이 맞았고요. 문화재 수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입. 요거 50번 문제. 제가 문제를 내놓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해설하면서. 맞습니다. 자, 51번 문제. 고용보험 법령상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어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 자격을 선택하는가? 정답은 돈이죠. 돈, 시간 선택.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중복가입, 이중가입 안 돼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아니고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둘 이상에서 동시 취득이 안 돼요. 고용보험은. 나머지는 다 동시 취득됩니다. 투잡. 돈, 시간,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신고할 때 딱 알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여기서 200만원짜리, 여기서 300만원짜리가 둘 다 신고가 들어오면 300만원만 취득시키고 200만원짜리는 취득이 안 됩니다. 자, 52번. 고용보험 법령상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 자, 고용촉진장려금. 이게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거를 해설지에다 갖다 붙였는데요. 요 부분은 좀 봐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외우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노무사들은 고용지원금 대리나 대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리를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상식적입니다.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 못 받냐? 사업주의 배우자를 채용한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배우자나 뭐 직계 존속을 채용을 했어요. 이걸 상태로 내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겠다? 안 줘요. 사업주 직계, 내 아들, 딸 고용했으니까 돈 줘. 안 줘요. 고용보험에서. 그런 겁니다. 또는 뭐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거나 계약직 근로자를 뽑았어. 일반적으로 안 줍니다. 정규직을 뽑아야만 줍니다. 정규직. 왜냐? 계약직은 뭐 6개월, 1년 계약직하고 해고하면 그건 고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안 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돈 안 줘요. 당연히 법 위반인데요. 체불에서 뭐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도 안 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 27세 이상인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잘했죠. 이런 건 잘한 거니까 돈을 준다는 거죠. 상식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물론 시행령에는 디테일하게 많이 써 있어요. 어떤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고용촉진장려금 안 줘요. 대기업은 안 줘요. 뭐 대기업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채를 진행했다. 대졸자 한 200명을 뽑았다. 200명분 고용촉진장려금 줍니까? 안 줘요. 대기업은 안 줘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최저임금 미만, 저희가 시행 규칙도 제가 넣어놨어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을 채용하는 경우는 안 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상식적이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제 해설지 붙여놓은 법령집 좀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3번.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4번인데요. 4번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 달부터 끝난 시점부터 12개월. 요게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요때 신청해야 되고 또 단서 조항도 있었죠. 뭐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는 30일간 연장해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출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똑같았어요. 요 기간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틀린 거 볼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아, 헷갈리죠?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아니에요.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번째 달의 급여의 상한액은 2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입니다. 우리 그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 그 법령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간단했습니다. 그거 꼭 암기해 두세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의 25%를 지급 유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부 다 지급합니다. 그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랑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지급 유보 없어요. 다 지급합니다. 100%. 그래서 3번 틀렸어요. 5번.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고용보험에서 감액해서 지급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53번 문제는 정답은 4번이었다. 54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54번.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한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이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럴 때 주려고 만든 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그 맨날 적자가 닿았을 경우에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렇게 해서 폐업하면 고용보험을 주는데 이게 3개월이 아니라 맞는 지문은 6개월이었습니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났을 때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적자가 났을 때 그렇게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구직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영업자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은 따로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서 이제 근로자들 구직급여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나옵니다. 볼까요?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소정급여수는 150일이다. 자영업자 그 표 꼭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11만 원이고요. 법령 위반, 허가 취소, 영업정지는 구직급여 못 받아요. 그리고 부양, 배우자,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 통상교통수단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도 똑같죠. 내가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3시간 이상 걸려. 그랬을 때 내가 사직서를 쓰고 나갔다. 구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똑같습니다. 그 법령 시행규칙 115조의 5.3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1항하고 2항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5번 문제 볼게요. 고용보험 법령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입니다.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가 틀렸냐면요. 좀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법 제76조 제1항 법 제75조의 1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건이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그러니까 휴가를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끝난 날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이직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볼 건데, 자, 출산 전휴가는 출산 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니까 꼭 봐주시고요. 우리 작년 기출이죠.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유산 사산,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다 그래서 안 봐두시면 이게 보기로 나왔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표 꼭 외워두시고요. 근로자도 똑같다. 근로자도 요거 똑같다. 예술인만 이게 아니다. 근로자도 똑같다. 56번. 고용보험법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56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 아까 그 차관 하나 나왔잖아요. 그 고용보험위원회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뭐라고 돼 있냐? 제 133조에 있는 내용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요거 차관 아니다. 고용보험위원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57번.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저희 교재에 있는 표, 거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몇 번이 틀렸냐면요. 3번이 틀렸네요. 3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로 해서 사업주가 장애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입니다. 12개월. 예, 직장복귀지원금은 12개월입니다.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 직업재활급여 쪽은 제가 기본 교재에 있는 그 표 잘 봐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58번. 산재법상 장애 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재판정을 해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장애 등급 판정하고 나서 2년 뒤면 얼마나 나았는지 보자. 얼마나 더 심했는지 보자. 2년이 지난 뒤에 1년 이내 해야 됩니다. 자, 59번.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은 아마 업무상 재해 관련된 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 아마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마 이쪽 공부는 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볼게요. 정답이 뭐였냐면 1번입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는 당연히 산재가 아닙니다. 아마 공부하실 때 밑에 쪽 쭈루루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근로기에 따른 업무 부수적인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없으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해당하지 않는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 제37조 1항의 단서를 가지고 지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9번은. 자, 60번. 산재보상보호법상 벌칙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쪽, 벌칙 쪽에 문제가 나오는 쪽은 이 산재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출 분석했을 때 산재법 쪽은 과태료, 벌칙 쪽도 검토해 놓으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이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합니다.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양벌 규정.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어. 이 사람도 처벌받지만 법인도 같이 처벌받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제12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이 틀린 거였어요. 이걸 외우실 때는 과태료 쪽은 뭐예요? 조금 경미해. 뭐 비슷한 명칭,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이런 쪽이 이제 과태료고요. 벌칙은 못된 짓,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뭐 좀 약간 세, 뭐 근로자를 해고했어, 산재 신청했다고, 이런 것들은 벌금으로 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뭐 숫자까지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벌금이냐 과태료냐 요 정도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1번. 산재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이 1번이었어요. 법 제103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결정, 소유권 대여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심사청구 대상인데 산업재해 예방지침에 관한 결정은 보험법상 심사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아마 산업재해 예방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쪽으로 가겠죠. 거기다가 심사청구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62번. 산재법상 건강손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제가 파이널 리뷰 때 표로 정리해드린 게 있습니다. 진폐, 근로자, 건강손상 자녀 받는 급여가 다르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건강손상 자녀에게는 휴학급여는 없습니다. 대신에 요양, 장애, 간병급여, 장례비는 있죠. 62번의 정답은 2번. 자, 63번.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질판이죠. 질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질판위는 저희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질판위가 하는 일, 구성들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어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20일 이내 알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게 한번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틀린 거. 자, 틀린 지문이 1번 이산화탄소 중독증이 아니라 뭐죠? 이황화탄소 중독증이죠.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질판위에 제외돼요. 뭐냐? 무조건 업무상 질병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이냐면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5번 판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입니다.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전에 좀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5일 전까지 알려주면 출석을 해야 되네요. 위원회는. 어쨌든 6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4번 문제. 산재보장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가 말씀드렸죠.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본값,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부분휴업급여, 재휴양 중 뭐 휴업급여 종류가 좀 많아요. 얘네들 파트에 들어가는 숫자들 외워두세요. 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 100분의 70.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일을 좀 한 거예요.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100분의 80. 재요양을 받는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는요. 100분의 70. 여기서 70, 80, 70 더하면 220.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숫자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분유효급여가 아니라 이제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9로 시작하는 거, 89. 그것도 숫자 다 외워놓으세요. 자, 65번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예방심의위원회에 관련 사항. 또 위원회 좋아하시죠?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 나머지는 이게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전문위원회였습니다. 다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66번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66번. 정답은 이게 4번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자녀로서 25세 미만, 원래 19세였지만 손자녀 25세로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늘어났습니다. 자, 만 63세인 부모 맞고요. 만 23세인 자녀, 만 23세인 손자녀 다 맞아요. 만 60세인 배우자가 기본값이죠. 만 20세인 형제자매는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어디냐?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일 때는 받을 수 있어요. 성년인 형제자매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순서가 있죠. 배자부, 손조형. 그때 형제자매가 성인이면 못 받는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7번 연금이네요.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7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게 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법제 111조 제2항 4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 자격 취득 상실. 제가 해설집에 쭉 써놨는데 법제 11조랑 법제 12조를 다 넣어놨는데 법조문의 구조를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 당연히 틀립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용된 날에 취득. 2번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67번에 이게 아니라 취득한 때 지역 가입자는 그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음 날이 아닙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다음 날에 상실. 지역 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날에 다음 날. 이 법의 구조를 잘 보세요. 된 날과 다음 날을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자, 68번. 국민연금 법령상 가입기간 추가 산입 크레딧 제도 아시죠? 크레딧 제도 이거 외워놓으세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들. 군 크레딧 얼마입니까? 군 크레딧 6개월. 출산 크레딧은 얼마죠? 네. 12개월부터 18 올라가다가 상한이 50개월. 자녀가 5명이면 상한이겠죠? 50개월. 구직 크레딧, 구직급여 크레딧은, 실업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산입 가능. 6개월, 50개월, 12개월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8. 숫자의 합은 68이었습니다. 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잘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산입해주는 기간이에요. 69번 문제. 69번 문제. 국민연금에도 특이한 연금 하나 있잖아요. 분할연금. 이혼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연금을 청구하는 분할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십시오. 옳지 않은 것. 6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날부터 소멸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소멸됩니다. 이날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분할연금은
좀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잘 또 외워두십시오. 분할임금 선청구도 있고요. 취소도 할 수 있고,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네, 70번 문제. 국민연금법상 장애 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 장애연금액 그 표 있잖아요. 우리 기본교재에 있는 표. 그거 잘 외워놓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급은 얼마. 4급은 일시보상금 1000분의 2250. 그래서 정답은 7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등급일 경우에는 1000분의 600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이었습니다. 자, 71번.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 제외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정답이 5번이었어요. 5번.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이 5번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이게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60시간 미만일 때 제외지 60시간 이상이면 네,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6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이상이면 가입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71번의 정답은 5번. 자, 72번 문제.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면제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섬, 벽지, 농어촌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한다. 맞아요. 네, 경감합니다. 도서 벽지에 있으신 분들 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 경감해 줍니다. 65세.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은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서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를 면제한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 면제해 주지 않아요. 없을 때 면제해 줍니다. 아니, 국내에 있는 분들은, 가족들은 병원 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한 1년 출장 갔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은 병원 다녀야 되니까. 근데 만약 내가 솔로야. 그럴 때는 보험료 면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죠. 만 60세 이상한 사람은 보험료 일부가 아니라 만 65세. 그리고 보험료를 계좌 자동 이체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감액해줍니다. 뭐 한 200원인가? 감액을 해줍니다. 이럴 때 감액해주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72번 정답은 3번. 자, 73번 문제. 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참 특이한 조직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우리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하는 업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 제63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5번이었어요. 5번은 그런 업무는 하지 않아요. 1, 2, 3, 4번은 심사평가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중요한 거죠. 보험료. 요건 어디서 하느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곳에서 하는 거고요. 심사평가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3번에. 자, 74번. 연체금에 대한 거. 연체금 우리 이거 제가 표로 드렸죠? 다 똑같다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특이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파이널 리뷰 제 표에 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체금에 대한 거 정답은 1번이었어요.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1000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로 2회에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이 1000분의 1, 1000분의 30.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75번 문제 징수법입니다. 징수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에요. 쉽죠?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른 어떤 소득이고 뭐 비과세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을 뺀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 소득세법이 나와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보수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 76번. 보험사무대행기관.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사무대행기관 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제33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취소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쁜 짓을 나쁘게 한 거죠. 처음에 우리 인가 받을 때 뭔가 허위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거야. 못됐잖아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취소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 제33조에 있는데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련된 거,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1호가 뭐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만 하고요. 나머지 뭐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 뭐 그 밖에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1번 틀렸어요. 무조건 취소해야만 합니다. 징수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 신고. 변경사항 신고는 14일. 보수청구 신고는 언제? 15일. 예. 보수청구 신고는 매년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 보수청구 신고는 3월 15일. 건강보험공단 3월 31일. 아주 정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4 더하기 19는 14 더하기 15는 29. 자, 78번.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징수법에 관한 법령상 나쁘게 하는 연장 사유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 정답 5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5번은 누가 봐도 틀렸어요. 왜냐? 징수법인데 나쁘게 한 연장 사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좀 이상하죠. 징수법은 이제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쁘게 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천재지변, 뭐 프로그램 오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면 틀렸다. 아니 뭐 땡큐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징수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도 언제까지 가입한 것으로 보느냐. 보험을 바로 이제 소멸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이미 가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냥 회사가 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은 소멸시키지 않고 살려놔요. 1년. 그리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 수지의 동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얼마의 범위 내에서 1000분의 30입니다. 1000분의 30.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능개발, 뭐, 구분하여 대통령을 정한다. 그래서 6개월하고 1000분의 30 해가지고 정답은, 1년하고 1000분의 30에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79번 문제는 정답은 5번. 자, 80번 문제. 마지막이네요. 징수법상 체납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수 및 체납 처분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정답이 이게 3번입니다. 3번. 자,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험료를 안 냈어요. 그러면 압류해버리고 그거를 공매로 넘겨버리거든요. 뭐 아파트 같은 거 딱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넘으면 거기서 이제 공매하는 자산 팔아가지고 그 보험료를 회수를 하는데 안 팔려. 이게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이야. 2년이 넘었어. 그러면은 야 이거 좀 공매 의뢰한 거 좀 빼줘. 나 다시 가져가.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틀린 거 볼까요?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칩니다.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상속할 때는 그 빚이 많다 그러면 상속받으면 안 되겠죠. 한정상속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한정승인 이런 제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근로복지공단은 월별 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가
근로복지보다 아니라 건보죠. 건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너네 보험료 안 내는 애가 있다. 왜냐면 당연하겠죠. 징수 업무만 대신하는 거지 체납까지 자기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체납처분의 이에 따라서 징수해버립니다. 그리고 4번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하는 경우 나쁘게 하는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아니라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막 징수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600만 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금이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면 징수할 수 있어요. 얼마냐면 5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렇게 징수를 못하고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미 확정된 보험료 징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500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400이다. 그럼 맞는 지문 600이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 징수할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면 그 전이라도 징수해버립니다. 네. 이상으로 8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해설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